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지금 금시장이 1983년 이래 최악의 2주일을 보냈습니다. 중동에 포탄이 떨어지고 유가가 $100를 돌파했죠. 안전자산이라던 금이 고점 대비 20%나 폭락했습니다. 이 기괴한 현상의 본질을 모르면 당신은 곧 파산할 겁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생사를 가를 겁니다. 시장 속도가 너무 빨라 판단 착오 하나가 폭락보다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40년간 시장의 법칙이 깨지는 현장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금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대중이 맹신하던 가짜 법칙이 무너진 거죠.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지금 가장 강력한 금융 통찰입니다. 진짜 비밀은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아래 숨겨진 시스템의 실체에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말했듯 고수들은 패닉하지 않고 준비합니다. 이 폭락 뒤에는 명확한 역사적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통화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 현상은 대중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채 주기와 환율 변동을 지켜본 결과 달러와 금리가 치솟는 지금 상황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귀금속 투자자라면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이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구독하고 이 메커니즘에 집중하십시오. 법칙이 멈춘 순간 작동하는 진짜 원리를 설명하죠. 핵심은 바로 작동 방식의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전쟁 나면 금값이 오른다고 믿지만 이번에 금은 그 매뉴얼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5,589달러였던 금이 3월 19일 4,551달러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두 달도 안 돼 18.5%가 빠졌고 최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최악의 기록을 썼죠. 이 7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국제유가는 $100를 돌파했습니다. 테헤란의 폭격이 쏟아지는 1973년 이후 최악의 전쟁통에도 금값은 매일 떨어졌습니다. 안전자산 신호가 거짓이거나 당신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흔드는 겁니다. 저는 40년간 그 원리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 잔인한 작동 방식을 공개하죠. 금 가격은 잊으세요. 지금 당신이 보아야 할 숫자는 4.25입니다. 2026년 3월 19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죠. 전쟁보다 이 숫자가 금값을 결정합니다. 단계별로 보죠. 연준은 3월 18일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전망치를 2.7%로 높였고 파월은 유가 급등을 이유로 고금리 유지를 선언했습니다. 연준이 고금리 지속을 못 박자 국채 수익률이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달러가 강해지자 이자도 안 주는 금은 투자 매력을 잃고 철저히 버림받은 겁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금은 이자도 배당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는 연 4.25% 수익을 무위험으로 보장하죠. 수익 없는 금이냐 4.25% 국채냐. 금리가 낮을 땐 금이 이기지만 수익률이 4.25%까지 오르고 달러마저 강세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연 4.25%의 기회비용을 감당하며 폭락하는 자산을 들고 있을 투자자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실체입니다. 전쟁도 폭탄도 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이 유가를 올려 연준을 독하게 만들었고 그게 금값을 죽였습니다. 전쟁이 금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잔인한 두 번째 메커니즘이 시작됩니다. 바로 레버리지 청산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 조정을 단 몇 시간 만에 아비규환의 폭락으로 바꿉니다. 시장은 2026년에 최소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 믿고 도박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발표하자 시장의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죠. 2025년부터 금 상장지수 펀드에 700억 달러라는 거액이 쏠렸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수익을 몇 배로 불리려는 위험한 레버리지 상품이었죠. 이 상품들의 치명적 약점은 가격이 떨어지면 잔고 유지를 위해 강제로 팔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락이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폭락을 만드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계절을 파괴합니다. 호르무즈 소식에 반짝 올랐던 금이 하루 만에 6% 폭락한 건 투기 세력의 강제 청산 때문입니다.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기계적인 손절매가 만든 비극일 뿐이죠. 개미들을 고점까지 태우고 갔던 열차가 2주 만에 4,551달러짜리 지옥행 열차가 된 겁니다. 투자자들이 변심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들을 강제로 시장 밖으로 집어던진 겁니다. 개미들이 비명을 지르며 팔아치울 때 지구 반대편에선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실. 국가급 매도 폭탄입니다. 1983년 금값이 역사적인 폭락을 맞았을 때 원인은 금융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석유로 번 돈이 바닥나자 중동 국가들이 현금을 쥐기 위해 금을 내던진 겁니다. 북해 유전 때문에 오펙의 지배력이 완전히 무너졌던 시기였죠. 알래스카와 브라질, 말레이시아에 신규 유전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우디와 카타르, 쿠웨이트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달러 페그제를 지키고 정부를 운영할 돈이 급해지자 그들은 금을 팔아치웠고 그 물량이 시장을 집어삼키며 대폭락을 일으켰습니다. 2026년의 메커니즘도 똑같습니다. 다만 방향이 뒤집혔을 뿐이죠. 1983년엔 공급 과잉이 문제였다면 2026년엔 상황이 다릅니다. 유가는 $100를 찍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기름을 보낼 길이 끊겼습니다. 창고는 이미 가득 찼고요.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기름을 쌓아둘 곳이 없어 감산을 시작했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니라 유통로가 막혀 수익이 증발한 겁니다. 금과 은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인진하던 귀금속 가격이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위기를 대비해 금을 쌓아두던 정부들이 바로 그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고 지금 1983년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입이 끊기자 환율을 방어하고 국가 운영비를 대기 위해 가지고 있던 금을 다시 시장에 내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가 보유한 323톤, 카타르의 115톤, 쿠웨이트의 79톤. 이건 결코 가벼운 물량이 아닙니다. 시장을 흔드는데 전량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해협 봉쇄로 생긴 현금 구멍만 메우면 충분하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알고리즘의 폭주입니다. 헤지펀드 인공지능은 지정학적 위기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두 개의 숫자만 봅니다. 달러 인덱스가 99를 넘거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를 돌파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하죠. 국채 수익률이 4.2%로 튀어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99.9를 향해 돌진하자 금값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달러 약세에 베팅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종이금 계약들이 실시간으로 청산되며 시장에서 증발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알고리즘이 설정된 조건에 맞춰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누른 결과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바로 종이금과 실물금의 괴리 현상이죠. 40년간 시장을 지켜본 결과 이번 폭락에서 주목할 점은 가짜 시장과 진짜 시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 가격은 떨어져도 실물금 프리미엄은 요지부동입니다. 진짜 금을 모으는 큰손들은 꿈쩍도 안 하고 있죠. 선물거래 화면 너머의 실물 시장에선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중국 기관들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코맥스 창고의 금은 빠르게 바닥나고 있습니다. 폭등 직전의 전조 증상과 똑같습니다. 종이로 만든 가짜 가격은 무너졌지만 실물 수요는 단단합니다. 이 엄청난 괴리를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은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라 개미들의 물량이 거대 자본과 국가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0년 투자 인생에서 깨달은 건 금은 절대 한 가지 이유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지표가 단기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키면 가격 조정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타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단기적으로 금값을 결정짓는 세 가지 열쇠는 국채 실질 수익률, 달러 인덱스, 그리고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규모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금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3월 18일 연준의 태도에 달러가 치솟았고 개미들의 레버리지 포지션은 강제 청산당하며 무너졌습니다. 7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금값은 부채의 주기와 화폐 시스템의 신뢰도라는 거대한 파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36.2조 달러의 빚대 위에서 이자만 1조 달러 넘게 쏟아붓는 미국의 재정 상태를 보십시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앞질렀습니다. 금의 근본적인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들은 3년째 금을 사고 있고 JP모건은 2026년 금값을 6,300달러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 역시 6,000달러 전망을 고수 중입니다. 이번 하락에도 그들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폭락을 거대한 상승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진통일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쟁 소식이나 매일의 주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딱 두 가지 숫자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으면 금은 숨을 고르겠지만 97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금값의 폭주는 시작될 겁니다. 그 어떤 지정학적 이슈보다 달러 인덱스가 금의 단기 향방을 가장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4.25%를 찍으면 금을 보유할 이유가 일시적으로 사라지죠. 하지만 침체 공포로 수익률이 3.5% 밑으로 떨어지면 금 매수세는 다시 광적으로 불붙을 겁니다. 금 가격이 아니라 국채 수익률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신호탄입니다. 현재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 머지않아 거대한 반전이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이자 부담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2027년이 오기 전에 시장은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금 5,000달러, 은 100달러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될 것이며 최근의 하락세를 단숨에 뒤집을 겁니다. 미국은 이번 회계연도에만 9조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새로 돌려막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4.25%의 금리는 과거 2% 시절보다 매년 3,910억 달러의 추가 이자 부담을 의미합니다. 36조 2천억 달러의 부채를 짊어진 채 고금리를 버티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국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라 금리 인하나 수익률 곡선 통제 같은 정책적 항복이 강제되는 순간 다음 연준 의장이 어떤 이름을 붙이든 결국 양적 완화로 복귀할 것이며 금값을 짓누르던 기계적인 압박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매년 863톤을 사들이는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수요와 구조적 강세장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 반전이 일어난다면 그 반등은 매우 파괴적이고 빠를 것이며 이번 조정을 넘어서는 폭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983년 금값이 급락한 뒤 수년간의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닥에서 공포에 질려 팔고 반등의 신호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은 그 다음 찾아온 거대한 강세장을 통째로 놓쳐버렸습니다. 반면 당시의 폭락이 금의 본질적 가치 변화가 아닌 단순한 통화 유동성 사건임을 간파한 이들은 소음을 견디며 묵묵히 물량을 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투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자산 상황이나 투자 기간 혹은 위험 감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과거에 이런 판이 짜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법칙을 말할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급락은 종이 위에서만 일어난 숫자 장난입니다. 실물 시장과 기관들의 목표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의 매수세는 여전합니다. 금값을 2,600달러에서 5,589달러까지 밀어올린 부채 주기와 탈달러화 흐름은 3월 18일의 수치 변화 따위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도표와 단기 가격만 변했을 뿐 거대한 경제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국가나 은행, 중개인의 신용 위험이 모든 금융자산의 독처럼 퍼져 있는 세상에서 금은 그 누구의 약속도 필요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도 화려한 약속을 하지도 정치적 결단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며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을 제공합니다. 이 진리는 금값이 4,551달러일 때나 5,589달러일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숫자는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3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시장 지표는 제가 말한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증명합니다.
금 현물 가격이 4,657달러 선으로 밀려나며 올해 초의 최고점에서 급격히 꺾였습니다. 은 시장은 더 처참했습니다. 투매가 쏟아지며 73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강달러 현상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5%까지 치솟자 이자가 없는 자산들에 대한 매도 압력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목요일 아침 GLD와 SLV 같은 ETF들은 대량 거래와 함께 폭락했습니다. 기관과 개인 모두가 공포에 질려 던진 것입니다. 이번 주 종이시장의 구호는 하나였습니다. 금리 오르고 달러 오르니 무조건 팔아라. 하지만 실물 시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실물금의 프리미엄은 요지부동이었고 수집가와 세공업자 그리고 진짜 큰손들의 매수세는 오히려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상하이 금거래소는 여전히 국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고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단 한순간도 매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시장의 숫자 노름과 실제 실물 거래 사이의 거리가 이번 강세장 중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게 벌어진 주였습니다. JP모건의 6,300달러 목표가와 도이치방크의 6,000달러 목표가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JP모건은 여전히 2026년 말까지 금값이 현재보다 30% 이상 급등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목표가를 세운 전문가들도 연준의 결정과 점도표의 변화, 유가 충격, 데이터를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떨 때 그들은 데이터를 보고도 목표가를 단 1달러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신호는 기관들의 홍보용 보도자료가 아닙니다. 장기 가격이 요동칠 때 그들이 실제 목표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봅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전쟁 중에 금값이 18% 빠지는 걸 보고 금의 시대가 끝났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손실을 확정하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JP모건이 예고한 30%의 추가 상승 랠리를 구경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틀린 이유는 금에 대한 판단 때문이 아니라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구조적인 가치 하락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세장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게 설계된 파생 상품에 목을 맸기 때문이죠. 반면 통찰력 있는 투자자들은 두 시장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국채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며 레버리지 물량이 청산되어 폭락한 것은 오직 종이시장뿐입니다. 중동 국부 펀드들이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난을 메우려 금을 판 것도 1983년의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하는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실물 시장이 건재한 이유는 금의 가치가 연준의 점도표 따위가 아니라 부도 위험 제로라는 절대적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이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가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것이 가격과 가치를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역사적으로 반복된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을 독하게 만들고 연준의 도끼는 국채금리와 달러 값을 밀어올립니다. 그러면 기계적인 알고리즘이 전쟁의 공포 따위는 무시한 채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달러 인덱스가 97 아래로 국채금리가 3.5% 밑으로 깨지는 순간을 보십시오. 매년 863톤을 쓸어 담는 중앙은행들의 매수세와 맞물려 이 메커니즘은 무섭게 역전될 것입니다. 36조 2천억 달러의 빚을 진 정부는 결코 고금리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기관들은 여전히 높은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고 종이 시장만 먼저 무너진 것뿐입니다. 부조적인 강세 논리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40년간 투자하며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 투자자는 종이 위의 숫자와 실제 가치의 차이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